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됐습니다. 시급 8,590원, 2.87% 인상입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불공정했다며 18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경영계는 주휴수당 문제가 여전히 해결 안 되고 있다며 불만입니다. 정부는 인상률은 2.9%로 낮았지만 금액으로는 5만 원 정도 인상 결코 적지 않다. 부족한 부분은 EITC 근로장려세제로 메워주겠다 했지만 노와 사의 불만족을 모두 해결해주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처한 입장에 따라 의견이 다르실 겁니다. 샵 3698 유료 100원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 토론에 참여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확정 그 이후 후폭풍 해법. 용감한 톡쇼 직설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실 패널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여자대학교의 이종욱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연대 포럼의 정용건 위원장님, 박연미 경제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저임금 8,590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노동계는 이 숫자 자체도 불만이지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폐기된 거다. 이게 불만의 근원이랍니다. 반면에 경영계는 과속했으면 동결했어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최저임금 결정된 이후의 노사 상황 먼저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노동자 위원 9명은 끝까지 협상장을 지키며 최종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6.8% 인상한 8,88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표결 끝에 공익위원 다수가 사용자 위원 손을 들어주면서 내년 최저임금은 2.9% 인상하는 안이 채택됐습니다.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올리자고 요구해온 노동계는 최저임금 참사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노총은 최이미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이의 제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폐기를 선언한 셈이라며 전면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고 경제 공황 상황이나 있을 법한 실질적인 최저임금을 삭감한 결정입니다. 최저임금 삭감을 주장해온 경영계는 동결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에 만족하는 눈치입니다. 2년간 지불 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과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동결되었어야 하지만 노동계 반발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이 맞물리면서 최저임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류정은입니다. 자, 최저임금 진통 끝에 그래도 올해는 8,590원으로 어렵게 합의됐습니다. 결정됐습니다까지 전해드린 게 불과 며칠 전인데 노동계 반발이 심상치 않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민주노총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부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한테 좀 사실관계만 좀 제가 먼저 여쭤볼게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어요? 8,590원 결정된 이후에. 지난주에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고 나서 일단 민주노총에서는 우리가 추천한 4명의 그 근로자 측 위원이 전원 사퇴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예. 18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사용자 위원들, 그 공익위원들, 정부 추천 몫인 그 9명도 다 사퇴해라 이런 입장이고요. 한국노총에서도 강경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 이번 결과는 사실상 참사에 가깝다 이런 논평을 내놨습니다. 결정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었다 뭐 이제 이런 논거를 들이대고 있다는데 그건 잠시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을 한 분들 전부 물러나라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 결정 과정에 노동계에서도 다 들어갔거든요. 표결했잖아요. 표결해서 전원이 참석한 상태에서 표결로 결정이 됐는데 노동계 주장은 이겁니다. 이게 각각 9명씩 근로자 측 9명,
사용자 측 9명, 공익위원 9명인데 여기서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거예요. 공익위원들이 애초에 사용자 편 들어주려는 마음을 먹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예 공익위원들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는데 그분들이 처음부터 사용자 측 얘기를 들어주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패널이었다. 그러니 어떤 안이 나왔어도 사용자 안이 채택이 됐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지금 그래픽 보여드리고 있는데 아마 추정하기로는 노사에서 각각 9명씩의 위원은 본인들이 낸 안을 찍었을 것이고 공익위원 중에 6명이 사용자 측에 몰표를 줬다. 그리고 1명은 기권을 하고 2표만 노동계로 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좀 여쭤볼게요. 민주노총에서 추천한 노동계 측 최저임금 위원들은 사퇴했습니까? 했죠. 아하. 공익위원들 사퇴해라 요구한다며요. 네. 사퇴했습니까? 아직 하지 안 않았습니다. 한다. 네.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노조 측에서 노 측에서 이런 불만을 계속 제기를 하고 총파업하고 그러면 결정된 최저임금의 숫자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 신청은 가능합니다. 고용부 장관에게 사용자든 근로자든 그 다음 달 5일 확정고시 전까지 절차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낸 결론입니까? 이게 좋아요. 뒤집힐 가능성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확인 차원에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을 해서 혹시 다시 한번 논의해 봅시다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1%도 없다고 일도 봅니다. 없다. 네. 아하. 자, 결론 난 거는 바뀌지 않는 건데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된다. 이게 현 상황이군요. 네, 노동계가 반발하는 게 사실은 볼 낯이 없다. 우리가 여기에서 협상을 했는데 이 결과를 가지고 노동계에 우리를 대표자로 뽑아준 근로자들에게 볼 낯이 없고 면목이 없으니 누군가 탓할 사람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네,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2번씩이나 사과를 했으니까 이걸 또 사과까지 했는데 번복할 수는 없는 입장이군요. 그렇고 확정고시 전까지 시일이 꽤 남아있는데 빠르게 처리가 됐단 말이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정부가 이 사안을 빨리 짓고 싶다 이런 의중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죠. 자,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번복될 가능성이 없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를 놓고 민주노총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지 그 내용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궁금하기는 합니다. 정영건 위원장님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예. 얘기를 들어봤더니 결론이 2.9% 240원 올랐다고 수치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돈은 줄어든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예. 이런 주장의 논거가 뭡니까? 이제 최저임금 실제로 줄어든다고 주장하는 경우는 네. 이제 최저임금은 아주 임금의 최저선상을 이제 정부가 보호해줘야 된다. 저임금 노동자를 해서 예. 넣는 겁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이제 급속하게 지난 2년 올라가면서 국회에서 그 위에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도 너무 따라서 올라가면 곤란하겠다 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중소상공인들 때문에 이렇게 산입 범위를 갖다가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가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25%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2024년도 되면은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이 전부 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요? 예, 순차적으로 예, 계속 예.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인상되더라도 복리후생비나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안 올려줘도 되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임금 협상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못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좀 예. 여쭤볼게요. 예. 좀 민주노총이 오히려 줄어든다.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사실상의 삭감이라고 주장하는 논거는 예. 이른바 산입 범위라는 저 변수 때문에 그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예. 최저임금의 절대 임금 수치는 5만 원 올라간 거는 사실관계는 그거는 변함 없습니까? 월 5만 150원 올라간 거죠. 5만 150원 절대 숫자는 들어갔어요. 예. 자, 그런데 총 금액으로 봤을 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산입 범위가 현재는 얼마인데 얼마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런 삭감 변수가 생긴다는 겁니까? 현재는 이제 상여금은 100분의 25% 이상 되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2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페널티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20%. 25%의 상여금 기준이 20%로 내려가는군요. 예,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는 지금 7%인데 예. 5%로 내려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더 좀 반영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
최저임금 범위에 있는 분들은 다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근데 최저임금 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복리후생비나 상여금을 추가로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산입 범위가 조금씩 더 늘어나면서 이제 인상 효과가 줄어들 수 있고 안 올려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노사 협상이나 또는 뭐 사용자의 판단 속에서 돼야 될 부분이고 법적으로는 저렇게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최저임금. 자, 그러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게 무슨 말인가 싶으니까 요 표를 조금 더 계속 보여드리면서 요 산입범위라는 거를 전문가들 말고 일반 시청자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중복해서 예. 여쭤보는 거니까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 최저임금 자체가 올라간다 그래도 상여금을 25%에서 20%로 산입범위를 낮추고 복리후생비를 10%로 낮춘다면 예, 예. 노조의 주장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교통비를 10만 원을 받고 식대를 10만 원을 받는 노동자는 예. 내년도에 임금이 오히려 11만 원이 줄어든다. 그러면은 5만 원 최저임금 올라가 봐야 오히려 우리는 5만 원 이상 삭감되는 효과가 있다. 이 계산법을 내놨습니다. 아니, 이론적으로 가능한 주장이에요? 아니, 저 노동법상 불이익 변경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동의 없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저렇게 된다 해서 깎아가지고 작게줘도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하. 그래서 노조법 근로기준법에 불이익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깎여지지는 않죠. 아하, 깎이는 거는 그거는 자 이론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 좋습니다. 삭감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 어떤 경우가 되든 임금이 총액이 깎이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니까 그 바로 위에 임금을 받는 분들은 그 덕을 봐서 밀려서 좀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네. 산입 범위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최저임금 받는 분은 올라가는데 나는 전혀 혜택 보는 게 없더라. 이 얘기는 가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 대목은 최저임금 올라가면 나 다만 얼마라도 몇만 원 올라갈 거라고 기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그 주장은 아주 틀린 주장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제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갖다 올리는 걸 선택했을 때 예. 최저임금뿐만 아니고 그 상위, 차상위 계속해서 조금 더 소득을 더 늘리게 해주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각했었는데 작년에 국회에서 산입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포괄시키면서 최저임금 위쪽에 있는 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 혜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는 그 폭만큼은 안 되고 조금씩 줄어들어서 확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월 209시간을 일하는 풀타임 노동자를 전제로 해서 네. 현재 174만 원 정도 받던 최저임금 노동자가 네. 이번 결정으로 인해서 179만 원, 180만 원 돈으로 한 5, 6만 원 정도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내가 원래 180만 원 받던 사람들,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던 분들은 나도 한 5만 원, 6만 원 더 올라가는 거로 기대를 했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군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아, 예, 그 내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자, 이 있어요. 내용. 예. 자, 이정욱 교수님, 교수님이시고 최저임금을 연구를 하시는 학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맨 밑에 분을 올려주면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밀려서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니까 그분들만 딱 계산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 최저임금법이라고 하는 자체가 네. 목적을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대상에 있는 사람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의 목적을 보면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 안 되는 사람, 또 그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의 자기의 질적 향상이 안 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지 최저임금은 네. 아까 우리 정영근 대표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보다 위에 있는 부분에 관련된 문제는 노사가 서로 협의해서 생각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임금이 줄어든다, 늘어난다는 것은 당연히 생산성을 올리면 서로 협의하에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를 차상위 계층의 이야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그거는 현실적으로도 경제학적으로도 그거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노동시장을 가르칠 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네.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지 않는 부분은 시장 경제에 의해서 노동시장에서 결정될 일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의 임금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물가도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는 생산성입니다. 아하.
자, 그럼 다시 최초 질문으로 돌아가서 예. 이번에 최저임금 240원 올렸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받는 돈은 삭감되거나 사실상 오른 게 없다라고 하는 노조의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아니죠. 말씀이신가요? 최저임금 관련된 최저임금 논의를 하는 데서는 그 노조가 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거는 노조의 논리가 비합리적이라고 예, 보시는 우리는 거군요. 최저임금만 이야기해야지. 아까 정용근 대표님 말씀대로 최저임금 관련된 부분이 아닌 논의는 네. 근로기준법에서 노사 합의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지 최저임금과 연계돼 가지고 투쟁을 하고 한다 하는 것은 일단 적절하지 않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뭐 저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무슨 어떤 논리적 반박을 할 자신은 없고요. 예. 다만 제가 사전에 좀 받아놓은 질문에 요거는 있습니다. 요거 여쭤볼게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 폐기라고 주장을 하는 거다 노조는. 아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게 뭐냐? 최저임금부터 올려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순차적으로 올려서 그 돈을 돌려서 성장을 하겠다고 한다면서 왜 최저임금 올려놓고 그 차상위계층에 대한 소득 이런 순차적인 효과가 없다면 이거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을 폐기하겠다는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 이 주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최저임금 있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소득주도 성장의 말대로 최저임금 올라가면 이분들의 임금이 올라가는 거 맞죠? 네.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이 아니고 노동시장에서 노사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에 임금이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는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가 아니고 노사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되는 과실입니다. 이거를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연계하는 자체는 노동조합에서 입장에 생각해봐도 이론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예. 자 이종욱 교수님의 설명 들으셨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임금 주도 성장에다가 우리나라의 자영업자들이 많으니까 자영업자의 소득도 늘려주겠다 하면서 합쳐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이제 그런 성장의 담론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저는 그거는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왜냐하면은 최저임금이 올리고 차상위, 그 상위,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들 전체의 임금이 올라서 국민 전체의 소득이 늘어나서 그래서 내수를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이런 구조 속에서 임금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이제 쉽지 않은 구조로 간 거죠. 그래서 네. 노조의 뭐 정부가 폐기하든 알든 노동자들의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폐기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는 저는 뭐 설득력은 그 충분히 있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 자체는 그것이 가지는 의미하고는 상관없이. 예. 아니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예. 또 정부는 그런 식으로 성장 정책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 그거를 안 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그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니다는 말씀. 예, 제가 봐서는 그 예. 주장 그런데 자체는 그건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나온 안과 연계시키면 안 돼요. 이거는 근로자들이 그 근로기준법 노사관계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최저임금법을 가지고 이렇게 연계시키는 것은 이게 법의 목적상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예. 최저임금의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그 최저임금을 통해서 전반적인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는 걸로 지금 좀 이렇게 확대 해석된 측면이 그렇죠. 있다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세요. 문제가 자꾸 이렇게 네. 이 풀리지 않고 자꾸 이 복잡해져 가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 부분이 있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분단된 노동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공고용 정규직 노동자들 이런 구조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정부가 왜 못했냐면은 이게 소득 격차가 너무 벌어지거든요. 비정규직 대공장 노동자들은 3%만 올리도 금액은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렇죠. 이 격차가 벌어지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올리는데 이 최저임금만으로 소득 주도를 갖다 끌고 가기도 있는데 그나마 그 최저임금마저 속도 조절을 하니까 노동계 입장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해서는 뭐 이론적으로나 폐기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노조가 그런 주장하는 거는 그 이유가 다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요럴 때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봐야 되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박연미 평론가님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정확한 게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네. 우리 이른바 그 시장이라는 데가 아주 혹독한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30% 급격히 올랐죠. 그랬더니 뭐 한 140만 원 받던 그게 174만 원으로 최저임금이 올라갔더니 한 170에서 180 받던 분들도 아니 우리가 어떻게 최저임금보다도 안 되냐 해서 또 밀려서 올라갔고 그 위에 한 200만 원 받던 사람들도 다만 몇십만 원이도 올라가고 네. 쭉쭉쭉쭉쭉 상승하는
그 현상은 분명히 존재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타나는 우리가 사실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경제 정책에 따른 영향이 예컨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경비 아저씨들이 4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나가셨어요.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그리고 키오스크가 없었던 가게에 키오스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보셨어요? 기술의 변화가 불러온 결과이지만 네. 속도를 앞당겼다고 봐야죠. 최저임금 어차피 때문에. 기계가 대체할 자리들이기는 했으나 그 시기가 5년 혹은 10년 뒤였을 수도 있는데 한 사람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4분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셨던 분부터 고용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을 한 거죠. 편의점도 그렇습니다. 역시 저희 동네 예를 들어보면 저희 아파트 1층에 편의점이 있는데 네. 원래는 주야간에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씩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주간에는 그 편의점 사장님 부인이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이 네. 주간 아르바이트생이 아르바이트생이 해고됐습니까? 해고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야간에도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이런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현장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고 임금이 올라가면 자연히 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김밥 가격 꼬리표에서 500원 지우고 앞자리 한 자리 위로 올려놓은 그런 집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론적으로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런 것들로 체감하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좋습니다. 자, 샵 3698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좀 받고 있는데 정용건 위원장님한테 물어봐야 할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자세한 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상여금이 편입되고 난 뒤에 근무 시간이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더니 월급이 줄더군요. 예. 이거는 무슨 이건 현상일까요? 최저임금의 영향은 아니고요. 예. 52시간 도입되면서 근로시간이 시급제 노동자들에게는 근로시간이 곧 임금입니다. 아하. 52시간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요. 뭐 나중에도 좀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올해 최저임금이 어떠냐는 뭐 여지는 계속되지만 저는 조금 이따 좀 사그라들으려 보는데 내년 1월 1일 날 이제 50인 이상 사업장에 300인 이하 50인 이상이 이제 탄력 근로 52시간을 도입되고 또 최저임금마저 240원 오르면은 내년 1월부터는 또 이 노동시간 문제하고 임금 삭감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또 본격적으로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의 액수 자체가 늘어난 것이 반영되지 않는 게 아니라 네. 최저임금으로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드니까 노동시간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총액은 줄어드는 거다. 그렇습니다. 아하, 최저임금을 올려도 노동시간을 단축해버리니까 총액은 줄어드는 거다. 이건 별개의 문제인데 월급을 받는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은 올랐다 하는데 최저임금 받는 내 월급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종욱 교수님, 이번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했던 2.87% 그냥 편의상 2.9% 인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산출 근거는 도대체 뭐냐? 예. 근거가 없다라고 또 노조에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이유일까요? 저는 그 노조가 그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의 그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노조의 그 토론 태도도 나는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우리는 그 안에 이제 비공개로 못 들어가지만 네. 신문 결과를 보면 최종 투표안이 노동조합이 제안한 8,880원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사용자가 제시한 8,590원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두 개 안을 놓고도 투표를 했어요. 네. 그러면 8,880원과 8,590원에 투표를 하기 이전에 우리 입장에 생각해 보면 당연히 뭘 물어야 되느냐 하면 노동조합은 네. 당신이 말하는 8,590원의 근거가 뭐요라고 물어서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사용자는 노동단체에게 8,880원의 근거가 뭡니까? 네. 라고 표결에 들어가야 될 건데 어찌 생각해 보면 노동단체는 그렇게 기회를 준 곳에서 사용자를 그렇게 몰아붙이지도 않고 결과가 나와서 딱 자기들 아니 지니까 야 이게 무효다 그러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느냐? 노사 그 최저임금위원회를 참여한 네. 노동자 대표의 논의 결과 자체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산출 근거가 뭐냐라고 묻는 시점이 지금처럼 결정된 이후에 근거가 뭐냐고 묻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이 안 말씀이시죠?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이 근거가 뭐냐라고 그 표결 과정에서 예. 논의 과정에서는 질문이 안 나왔습니까? 저도 최저임금 위원을 했고 2013년에 회의 해보셔서 알잖아요. 그 최저임금 분위기를. 그거 같지만 나중에는 수치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죠. 결국 근거라기보다는 실제로 작년에 10.9% 올렸을 때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재작년에 16.4% 올렸을 때 무슨 근거가 있었습니까? 경제학적으로 그런 건 아니죠. 사회적으로 타협의 산물입니다. 이거는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 일정 시기에 어려울 때는 뭐 경제 위기 두 번의 경제 위기 때는 2.8%대, 2.7%대 했던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 2년간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해서 2.9로 이렇게 결정되는 과정이었는데 이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라는 것은 뭐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대로 노동계 대표들이 좀 아쉬움이 있죠. 사실은 과거 같으면 그냥 불참해가지고 책임을 좀 덜 질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불참하면 바로 저 사용자 안으로 그래서 표결해서 끝내버린다 이렇게 하니까 불참도 못하고 뭐 사실은 뭐 끌려간 측면이 좀 있는 거죠. 그렇더라 해도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자, 그럼 제가 좀 대신해서 내년 결정상을 제가 받아야죠. 대신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뭐를 결정을 할 때는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요거 두 개 합치면은 최소한 3.0%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예.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않았느냐. 예.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로 근거 없다라고 몰아붙여도 좀 궁색하지 않느냐. 네. 요 질문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제 그만큼 인상시키지 않으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문제가 되지만 그 이상 부분에서의 부분은 협의하는 부분이죠. 사실은 최저임금을 협의하는 부분인데 노동계는 보통 이제 중위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저임금이 어느 일정 부분은 가야 된다 해가지고 만 원을 요구하면서 계속 왔던 것이고요. 네. 사용자는 자기들의 지불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서 동결이나 아니면 죽겠으니까 마이너스 하자 이렇게 요구했던 이것이 이해상충이 충돌됐고 올해는 그 간격이 너무도 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공익위원들이 심의구간도 제출하지 못하고 노사가 각자 낸 그 안을 가지고 표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참석했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좀 아쉬움이나 책임 소재가 따르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공개를 안 하는군요, 박영민 평론가님. 속기록이 있기는 있는데 어떻게 공개를 하냐면 홈페이지에 주요 발언의 요지만 요약을 해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국회 속기록처럼 이렇게 세세하게 안 나오는군요. 안 나오죠. 안 나오고 구체적인 내용은 빠져 있고 노동계에서는 대략 이런 말이 나왔고 사용자 측에서는 이런 말이 나왔다 정도를 요약본을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 산출 근거가 뭐냐 이게 하루 이틀 된 논쟁거리는 아닙니다.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네. 재작년에 16.4% 올리고 작년에 10.9% 올려서 2년에 30% 가까운 게 과속인이 아니네 그 난리가 났을 때도 무슨 산출 근거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이게 대체 왜 이만큼 올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거죠. 다만 뭉뚱그려서 기존에 너무 낮았으니까 올려줘야 한다. 여기까지만이었던 거예요. 어차피 오를 그렇죠. 때도 근거는 없었군요. 그래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을 해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산식을 아예 만들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의 인상 폭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동안은 경제 성장률 더하기 물가 인상률에다가 고용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이걸 가지고 1%나 2% 정도 추가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장에서 옥신각신 하지 말고 아예 매년 베이스가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를 산술적인 공식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예 엑셀 표를 만들자. 그렇죠. 아예 주장으로 물가 더하기 경제 성장률이다 예컨대 그러면 너무나 예.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런데 경제 상황이 좋으면 물가, GDP 같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이 역대 세 번째로 낮았다고 하는데 경제 상황이 어려우면 물가, GDP가 떨어질 테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산식으로 반영이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냥 주장이 아니라 그럴 법하기도 한데 혹시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게 있지 않나요? 지금 이제 보통 우리 학술적으로는 예.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라고 하는 거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 자체라는 게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니까 그렇죠. 가장 물가 상승은 반드시 반영해야겠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은 뭐 기본일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대한 수혜가 가더라가 경제 성장도 고려해야 되고 네. 등등 있는데 우리나라 최저임금 법에도 그 산식의 요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법에 이야기하면 생계비, 예, 그다음에 그 유사임금 공식이 없는 건 아니군요. 아니고 네 가지가 예. 있는데 아까 우리 정용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 우리 노사정의 최저임금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 되다 보니까 사실 합리적인 협상을 한 것이 아니고 예. 협상을 해놔놓고 사후적으로 합리화하는 행위를 했다고 할까?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설명을 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이제 그동안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구간설정위원회하고 결정위원회를 따로 하자는 것도 그동안에 이 노사 관련된 최저임금 진행 자체가 사후 정치 게임을 해놔놓고 그러니까 어차피 협상을 해야 돼. 해놔놓고 끼워 맞추기 했으니 네. 이제는 그런 거 좀 하지 마자라고 하는 게 아마 노동시장 같아요. 물론 네. 이것도 이제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이혼화시키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참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뭐 계산 근거는 법에 정해져 있는데 토론하면서 이 문제를 이슈화 못 시키는 노동단체 대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고 사용자에도 책임이 있는데 투표해서 결정하고 나가지고 문제 있다 그러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양측의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게 뭐냐면 네. 저희가 자막으로 지금 한국노총이 최저임금 산출 근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신청한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그 사용자 측에서 협상 대표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바로는 네. 우리는 끊임없이 산출 근거가 뭔지 제시를 했다. 왜 2.9%이냐에 대해서 일단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한 1.1% 정도 오를 것으로 봤고 자, 물가 상승률 네. 1.1%. 그리고 1분기 성장률 1.7%를 더해서 3%는 안 되겠고 2.9%, 8% 왔다 갔다 하는 선에서 정해야겠다는 주장을 했다라고 사용자 측 대표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진실 공방이 좀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한쪽은 근거가 없다라고 지금 노조 측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왜 근거가 없었냐? 이 경제 상황 따라서 이러이러한 근거가 있었고 한 가지 이종욱 교수님 설명대로라면 근거 없이 그냥 대충 백지에다가 쓰는 건 아니고 우리도 나름대로의 산식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기는 하는데 매년 워낙 이렇게 타협으로만 하다 보니 마치 없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는 있지만 있기는 있다. 예,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예. 실제로요, 이런 공식이나 이런 것보다는 시청자들의 관심은 결국은 총액이네요. 내가 받는 월급의 총액에 관심들이 많으신 건데 더 제일 큰 문제는 피부로 느끼는 거는 최저임금보다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더 많으시네요. 문자 들어오는 거는. 근로시간 줄어드는 거는 최저임금 문제와 이 근로시간 이 문제는 동전에 앞뒤면도 계속 쪼개기 알바는 이번에도 못 막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쪼개기 알바는 주수당 문제가 있는 한 살아있는 한 좀 막을 수 없는 구조죠. 아직까지 주수당과 관련해서는 하나도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얘기 나온 김에 경영계는 주유수당 폐지 문제는 꺼내지도 못했다, 정리도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유수당이 폐지되지 않는 한 경영계가 돈을 줘야 되는 사장님들이 느끼는 이 최저임금은 사실상 10,000원 넘은 지 오래됐다 이 주장인데 요 사실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55제 일주일 이상 근무한 노동자 근로자에게는 하루 그러니까 하루에 유급 휴일을 주도록 돼 있고 유급 그러고 이제 주 수당을 갖다가 주도록 이렇게 법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최저임금 노동자든 또는 전체 근로자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이다. 입법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 속에 있는 것이고요. 주휴수당 문제를 없앤다, 존치한다 이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해야 되는 문제인 거죠.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에도 여전히 이 주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반영돼 있는 부분이고 예. 최저임금만 보면 이제 이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은 주휴수당을 받도록 하다 보니까 쪼개기 알바를 시키기 시작한 거죠. 14시간 주휴수당을 안 주기 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 15시간 뭐 20시간 하는 노동자들 뭐 12시간
식으로 이렇게 노동 시간을 줄여서 쪼개기 알바가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 또 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히려. 자, 이 주휴수당 문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지만 또 오해 소지도 있으니까 하나만 좀 더 한 발짝만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미 평론가님. 네. 민주노총에 소속돼 있는 대부분의 노조원들은 주휴수당을 안 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없죠. 사실상 대기업의 경우에는 쉬는 날 임금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주휴수당을 제가 못 받아요. 주휴수당은 저는 왜 못 받나요? 이런 하소연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노조에 가입해 있는 정규직들이 아니고 네. 알바생들인 거죠. 아주 작은 가게에서 한두 명 일하는 그런 가게에서 일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친구들한테 알바생들한테 월급을 줘야 하는 이른바 영세 소상공인들은 어떤 근거로 주휴수당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주휴수당은 폐지돼야 됩니다라고 요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주게 돼 있는데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5일 일했으면 하루치는 일 안 안 해도 했어도 주는 게 임금을 줘라. 주휴수당이에요. 그런데 사실 동네에서 작은 가게 하는 사장님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여유 있는 사람들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버티는 데까지 버티다가 사람을 내보내다가 가족을 동원하다가 그것도 안 되면 문을 닫는 이런 순서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업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물론 근로자들이 지금 주장하는 그 주휴수당의 부분은 법이 정한 거고 사실 그동안은 줘야 되는데 안 줬던 게 맞죠. 그러니까 주는 게 맞습니다만 줄 수 있느냐의 현실적인 문제도 같이 고려해달라. 이게 소상공인들의 주장입니다. 자, 학자로서 이종욱 교수님, 예, 이 예. 주휴수당의 이 논리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쥐꼬리만한 그 알바비를 받는 알바생 입장에서 주휴수당 받던 거를 없앤다? 이거는 좀 너무 가혹한 것 같고. 나도 지금 월 200만 원을 못 받는 이 영세 소상공인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통스러운 게 주휴수당이니 주휴수당을 좀 폐지해달라는 이 두 충돌. 예. 말 그대로 을과 을의 충돌인 것 같은데 예. 학자로서 경제학적으로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제 학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네. 제일 중시하는 것이 사실 제도입니다. 제도. 아무리 시장의 논리라도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 논의를 하시는 분들은 법의 제약이 뭔가를 생각 안 하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우리 정 대표 말대로 그 근로기준법에 정해져가 있는 이상은 예.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주 52시간을 시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거나 네. 안 그러고 주휴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으면 주 52시간을 안 시키거나 하는 거예요. 주 52시간, 15시간 안 시키는 거에 대해서 쪼개기 알바니 어떤 말을 하는 것 자체는 이거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비난을 대한 용어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경제학적 입장에서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제도가 왜 만들어졌느냐고 하는 입법의 취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보통 우리가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입법 취지는 우리 산업화 시기에 최저임금이고 주 8시간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까? 그냥 우리는 묵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돈 주면 해피하던 시대에 살았어요. 그냥 월화수목 금금을 금금금 살아도 이랬던 시절이죠. 그때 법의 혜택이 뭐냐면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임금도 없는 시절에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산업화에 기여를 했으니까 좀 더 주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건데 예. 이제는 제도적 장치로 최저임금도 들어오고 등등하다 보니까 이게 법의 충돌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주휴수당의 입법 취지와 최저임금의 입법 취지를 국회가 조화롭게 풀어가는 것만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걸 왈가왈부한다고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법의 문제를 어기면 나는 법의 처분을 받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논의를 합니까? 국회에 가서 해야죠. 주휴수당이 먼저 생겼습니까? 최저임금이 먼저 생겼습니까? 주휴수당이 먼저 생긴 먼저 거죠. 생긴 거죠. 6.25 전쟁 50원. 네. 그 직후에 생긴 거니까. 예, 주휴수당이 먼저 생겼죠. 주휴수당이 먼저 생겼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저임금이 생겼다. 근데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겠다는 논의가 진행이 되면서 그 읽고 있었던 있는지도 몰랐던 주휴수당이 문제가 됐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수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법을 지키든가
어기던가 법을 피해가든가. 어기던가 피하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이렇게 법을 세 가지가 있어요. 법을 지키거나 법을 지키는 건 두 가지가 방법이 하나 있는데 주유수당을 주거나 예. 법의 범위 내에서 주유수당을 안 주는 법을 적법하게 회피해가는 방법이에요. 피해가거나. 자, 법을 지키거나 법을 안 지켜도 되는 쪽으로 구멍을 찾느냐.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법으로는 절세라고 이야기하고. 구멍을 찾는 것도 합법입니까? 그렇죠. 합법이죠. 그거는 법을 안 어기는 행위니까요. 15시간 이만만 시키면 되거든요. 이만만 하면 되도록 돼 있으니까요. 자, 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올해는 주유수당은 뭐 어저께 이 장관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올해는 주유수당과 관련한 논의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업종별 차등에도 안 하기로 됐다. 이런 것을 보고하고 어저께 국회에서 실책을 좀 받았는데요. 현재로서는 없지만 입법적으로 결국은 정부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입법적으로 그렇죠. 국회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저희 뭐 직설에도 몇 차례 이야기했지만 주유수당과 관련된 부분을 못 받는 최저임금 노동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합리적으로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하나 하고 또 논쟁이 되겠죠. 이제 최저임금이 240원 올랐지만 시급제로 돼 있는 제조업 노동자들도 연봉이 뭐 8천만 원, 9천만 원 받는다들도 또 최저임금 대상이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빨리 풀어야 된다. 최저임금 올해 5만 150원 올랐는데요. 작년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기본급이 얼마 오른 줄 아십니까? 현대자동차요. 예. 현대자동차 평균 임금이 연봉이 9천이라는 네, 9천인데 기본급이 작년에 4만 4천 원 올랐습니다. 4만 4천 원. 우리 최저임금 5만 150원 올랐고 대우조선은 2만 1천 원 올랐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대자동차 노동자들도 기본급은 19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저임금 전부 다 선상에 수당이다 있는 거죠. 이거죠. 예를 예. 들어서 노동계의 요구대로 만 원을 갖다가 최저임금을 했을 경우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기준으로 하면 27년 근무한 사람 이하는 전부 다 최저임금 법 위반에 들어가도록 되어 네,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과 관련해서도 입법적으로 좀 논의를 해서 풀어야 되고 그거는 노사가 같이 해야 됩니다. 이 기행적으로 이런 구조 기본급이 190만 원밖에 안 되고 수당 120만 원, 상여금, 잔업수당, 특근수당 다 합쳐서 그게 330 이런 구조 왜곡된 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급을 너무 낮게 책정해놓고 임금 체계를 복잡하게 해놔서 대한민국의 각종 수당의 종류를 다 합치면 뭐 몇백 가지 된다며요. 250가지 이상 된다는 250가지의 이름이 있다며요. 예, 예. 예. 자, 요거는 이제 뭐 현대자동차 이 평균 임금이 9천만 원이라고 그래도 기본금이 190만 원밖에 안 되는 이 기형적인 구조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니까 잠시 뒤에 논외로 치더라도 예. 정말 최저임금 대상자인데 주유수당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는 문제가 계속 문자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최저임금 이 주유수당 주지 않기 위해서 노동시간을 단축을 시키다 보니 최저임금 오른 게 나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논이네요. 자, 이거는 좀 박영민 평론가 네. 이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일단 대한민국에.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분들이 정부 추산 415만 명입니다. 415만 네. 명. 그럼 415만 명 중에서 정상적으로 주유수당을 받는 분들이 얼마다 이런 통계는 없잖아요. 업종별로 다른데요. 사실 예. 음식 숙박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조차도 제대로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가 그걸 최저임금의 미달률이라고 하는데 그게 한 60~70%만 받고 나머지 30~40%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런 통계들은 나와 있거든요. 주유수당은 사실 굉장히 세밀한 케이스라 그것까지 아직 나와 있지는 통계는 않습니다만 없는데. 주유수당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토론을 하고 줘야 된다는 거 알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예. 이게 2015년부터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주유수당을 넣어서 최저임금이 얼만큼이고 이걸 월급으로 줄 때 이 돈을 줘야 된다라고 같이 고시를 하면서 그때부터 테이블 위로 올라온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그 정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 제가 이 주유수당과 관련된 요 이슈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면서도 저 스스로도 굉장히 혼선을 겪고 있는데 이분은 자영업 하시는 분 같아요. 주유수당을 모든 직원들한테 준다는 게 과연 합당합니까? 법적으로만 놓으면 당연히 주셔야 되는 거죠. 네. 법은 그렇게 돼 있죠. 법으로는 명확히 주셔야 합니다. 자, 네. 그러면 저 질문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장님이고요. 여기 지금 직원들이 있어요. 그냥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아유 주유수당 복잡하고 뭐 모르겠고요.
그냥 저 주휴수당 안 주셔도 되니까요. 그냥 이거 알바비에다 얹어서 주세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이렇게 그냥 각자 합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액으로, 총액 개념으로. 글쎄요. 일단 현행 법으로는 현행법 위반인데 이 직원이 그냥 가서 최저임금만 그냥 거기만 넘겨서 주세요. 최저임금만 주세요. 제 신고 안 할게요. 가능합니까? 글쎄 뭐 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근데 건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네. 이제 아르바이트생들 보면 저도 토요일 일요일 날 주말에 제 이제 큰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네네. 시급 12,000원 그냥 계산하더라고요. 그 이제 아주 힘든 유원지에 그 뭐 닭백숙 배달하고 이런 걸 갖다가 하는데 그 최저임금 시급 얼마 받니 그러니까 12,000원 그냥 계산해가지고 받는데 너무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뭐 손님 많고 엄청 무거운 걸 들고 가야 되니까 그냥 뭐 위험하고 주휴수당 이런 개념 없이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장에는 그렇게들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뭐 최저임금보다는 더 받으니까 논쟁 제기할 필요도 없고 법적으로도 문제는 없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급을 얼마로 확정을 안 하고 뭐 뭉뚱그려서 다 친구 집에서 가서 한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그것이 현장에는 좀 많이 이제 돼 있고 실제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 뭐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빵집이라든지 이런 큰 데는 가는 경우에는 시급 얼마에 주휴수당 얼마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작은 식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주휴수당까지 주면 힘드니까 좀 양해를 해줘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서로 현실적으로 그것이 이제 노사교섭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당장 뭐 일자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뭐 계속해서 최저임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빨리 논의를 좀 주휴수당도 해줘야 된다. 제가 학교에 있어서 예. 저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거를 제가 좀 이해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학생들은 이 시간당 알바를 했을 때 어디가 많이 주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민하죠. 우리 요즘에 정용렬 이게 대표님 앱 때문에 말씀대로 예민합니다. 학생들 경우에 힘든 일을 하면은 좀 더 많이 줍니다. 똑같은 커피집이라도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은 시간당 알바를 하면 많이 줍니다. 네. 그런데 시간당 우리 학생들은 좀 힘들더라도 내가 8시간 아르바이트해서 임금을 좀 많이 주는 거 가지고 내가 어학연수 가고 뭐 등록금도 보태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주휴수당 문제가 딱 거론되고 나서부터는 애들이 내가 알바를 해서 얼마를 벌면 내가 이걸 가지고 등록금에 얼마를 보태고 내가 이걸 가지고 어학연수 어떻게 하고 하는 이 플랜 자체가 싹 사라져 본 거예요. 그럼 내가 왜요? 왜 사라졌냐? 예.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커피점도 어디가 그 시간당 많이 주는지가 아는데 말을 못 하겠어요. 공개적으로는 거기서 똑같은 일을 하면 더 많이 받는데 이 업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주휴수당 거기는 주휴수당을 줘야 되니까 너 15시간 못 주겠다. 얘가 일을 되게 잘해요. 그러다 못 줘요. 그리고 이 친구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뭐냐 하면 울며 겨자 묻기로 시간당 그 수당이 적은 데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이 법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냐 이런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식의 우리 학생들이나 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게 왜 법이 나로 하여금 그 최저임금이 낮은 대로 억지로 가게 만든 거잖아요. 법이 사실은 더 낮은 임금으로 가서 일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불만이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박유민 평론가님 그런 거 많이 느끼세요? 현장에서 많이 발견하십니까? 사실은 저희 때부터도 이 아르바이트비라는 것이 저희 때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이제 소위 IMF 시대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도 보면 뭐 공공기관도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정부가 원청이고 그 공공기관이 말하자면 하청이고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면 원청에서 돈을 시간당 뭐 3,000원, 3,000원 이렇게 쳐서 받고 내부 규정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관 기준으로는 시간당 2,500원이다. 그러니 그럼 나머지 500원 나머지 어디로 가요? 500원은 이 중간에서 챙기는 거죠. 거기서 마진을 띄어요? 또? 거기서 마진을 떼거나 그럴 것 심지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 지금 되게 유명한 교육자가 되신 분인데 아르바이트비를 입금을 해요. 입금을 한 다음에 페이백으로 거기에서 그 시간당 500원 곱하기 일한 시간 그만큼을
자기 통장으로 다시 입금을 하라고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 예, 뭐 이제 그런 거야. 네. 이제 뭐에 아주- 뭐를 빼먹는다고. 아주 극단적인 예. 사례이기는 한데 극단적인 사례죠. 이 예. 주유수당 문제는 사실 이 테이블 위에서 공론화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몇 개 안 되고요. 앞서 그 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입법의 취지가 근로자들이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면서 생명권을 위협받는다. 일 안 하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일요일도 쉬지 않고 나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주일 내내 고되게 일한 사람들이 하루는 발 뻗고 자면서 임금을 받을 수 있게 하자. 그게 도입의 취지였거든요. 근데 지금의 상황 그리고 내년에 2.9%가 확정고시될 경우에 3년간 연평균 10% 임금이 올라간 요걸 고려를 하면 주휴수당하고 부딪히는 부분은 좀 진지하게 토론해 볼 필요가 있죠, 사실. 그렇군요. 그때는요. 저게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나라에 시간제 근로라고 하는 개념도 별로 없었어요. 개념도 없었고. 왜 그러냐면 그냥, 워낙 그때는 임금이 싸니까 풀타임 하나 시간제 하는 거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제라고 하는 자체는 그 어느 정도 경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풀타임을 쓰기에는 일거리가 없고 파트타임을 쓰면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제도, 이런 식의 일거리가 생기면 생긴 건데 정부가 이런 부분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끔 현명하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 주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내가 알고 있는 그 시간당 임금 많이 주는 데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유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거죠. 네, 네. 뭐 이 법이 만들어졌었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상황을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면 취업난 하지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는 거죠. 예. 지금의 취업난과 그 당시의 취업난이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의 얘기니까. 근데 법은 그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국회에서 해결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정영건 위원장님, 국회에서 그럼 이거 주휴수당 없애자는 말씀이세요?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이제 주휴수당만 딱 떼어놓고 보면 2015년 됐어야 주휴수당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질 정도로 그 전에 사실 지급도 안 됐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실제로 다들 저희 몰라서 옛날에. 왔고요. 예. 이제 최근에 지급하려다 보니까 부담스러운데 경기도 어렵고 최저임금이 급속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제 논쟁거리로 급속하게 뛰어왔는데 이걸 갖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로 폐지를 시켜버리면 그러면 지금까지 최저임금 170 올해 기준으로 4만 원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20% 정도 삭감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앞에 선상에서 14시간 이하하는 미만 노동자들을 생각하면 이 부분도 좀 손질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절충을 해야 되고 그 절충을 할 수 있는 대표성의 법을 만드는 국회밖에 없습니다. 노동자 대표들 이게 폐지에 동의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그다음에 중소영세사업장 같은 경우에 자영업자분들은 폐지하라고 요구하지만 폐지하면은 노동자들이 받는 피해도 있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단계적으로 주휴수당을 갖다가 최저임금 속에 집어넣어서 합리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관련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해야 되고 뭐 가능하면 정부도 부담스럽겠지만 법안을 갖다 제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간은 없지만 박 평론가님한테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른 나라가 많지 않다는데 OECD 국가에서 주휴수당이라는 게 있는 나라는 몇 나라 안 된다며요. 거의 없죠. 일본도 있다가 폐지가 됐고요. 그 우리나라와 같은 형태로 주휴수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경제 전문 대만, 네. 터키, 뭐 이런 타이완, 타이완. 뭐 우리가 모델로 삼기에는 좀 그렇긴 그렇죠. 한데. 그리고 대만이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임금 수준이 좀 낮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저 경제 평론가 입장에서 이 주휴수당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게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임금 체계를 좀 심플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 주휴수당 얘기가 나오면서 등장한 게 산입범위 확대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까지 끌어다가 최저임금을 맞춰도 된다 이런 논리를 경영계의 주장에 따라서 만들어준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 곱하기 임금 하면 정확히 내가 얼마 받는지 알아볼 수 알고. 있게 이 과정을 좀 심플하게 하고 주휴수당도 궁극적으로는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고 대신에 주인이 선의로 주는 밥값 이런 것들에 뭐 7%를 초과하는 걸 산입범위에 넣느니 이런 복잡한 복잡해요. 산식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아하, 복잡하게 하지 말고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네. 장기적으로는 없애자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거다. 그렇게 해야 논쟁의 쟁점의 그 포인트들이 줄어들고요. 임금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교수님 30초 내로 정리 가능하세요? 이거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
사실 이 주휴수당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시간제 근로를 쓰는 사람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법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이 주휴수당을 안 받은 이런 사람들이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법정 농간에 걸려들면 이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 내지는 소상공인들은 리걸 리스크, 즉 법률적 위험에 아주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실 국회도 2015년 될 때까지 법의 충돌이 일어나는지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생활입법은 우리 박연미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편하게 예. 누구나 어기지 않게끔 심플하게 해주는 것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되 부작용은 보완해 가면서 없애자 쪽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주휴수당이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인지 새삼 다시 한번 느끼면서 시간이 좀 없지만 이거 좀 한번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총파업. 파업 해요? 결국? 예, 7월 18일 날 민주노총은 예고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파업이라는 게 좀 일본 문제도 있고요. 경제도 어렵다 그러고 뭔가 좀 이게 뭐 큰 지지를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또 하긴 하는 모양이네요. 예, 현재까지는 하는데 저는 민주노총 이번 총파업은 좀 고민해야 된다. 지금 사실은 뭐 무역 보복이라지만 일본의 경제 침략이 시작된 경제 거거든요. 침략. 경제 예.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의 고민이 있는 것이고 민주노총이 기성전 거의 총파업으로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쓴소리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3월 달에 민주노총이 총파업 지침 내렸지만 거기에 따라서 파업한 사업장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아하. 뭐 18일 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뭐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노조 정도가 자기 해남 문제를 해서 3시간 파업하고 나머지 뭐 자동차들이나 금속 사업장들 거의 파업하는 사업장이 없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총파업 계속 갈 것이 아니고 정말 일본의 경제 침략이 계속되고 있고 뭐 경기 둔화가 예고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이번에는 뭐 비상중집을 열었으라도 동력도 없고 명분도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네, 그래서 말씀이시군요. 비상중집을 열었으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올해 총파업과 관련해서는 당장 재고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동력도 없는 상태에서 총파업으로 또 내부에서 도대체 파업 결정만 하고 파업하지 않는 뻥파업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도 과연 지금 이 시기에 총파업이 적절한지와 관련해서 많은 논란들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좀 비상하게 고민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장님은 민주노총이 자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군요. 저 박유민 평론가님 네. 이거 농담입니다만은 농담을 전제로 뭐 파업하고 막 그러면은 일본이 경제 침략이 앞서서 저 한반도에서 의병이 일어난 걸로 하는 그런 효과는 없을까요? 글쎄요. 그렇게라도 좀 곡해를 해주면 좋겠는데 정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파업은 명분이 좀 부족합니다. 논의 과정에서 배제된 게 아니고요. 근로자위원 9명 중에 4시 민주노총 목, 5시 한국노총 몫이었고 네.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표결에 참여하고 이제 와서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건 돌아가서 그들 안에서의 명분을 찾는 거거든요. 예. 탓할 대상이 필요한 건데 지금 그럴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정 관계가 좀 걱정이 돼서 제가 드리는 네. 말씀이에요. 이게 이 민주당 정권, 문재인 정권 그리고 이 노동계 사실 이렇게까지 각세울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는데 노정 관계는 점점 악화일로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 희망 고문 때문이죠. 대통령께서 처음에 취임하고 대통령이 가진 선의는 충분히 전달이 되었는데 맨 처음에 하셨던 일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래서 인천공항 가셨잖아요. 네. 그때 심어줬던 희망이 현실로 실현되지 않아서 오늘날 나타나는 결과가 비정규직의 총파업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노동계에도 지키지 못할 약속 혹은 아주 먼 미래에 가능한 것들을 너무 당겨서 그러니까 과욕 스캔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예. 반노동 정책이라고 비난받을 만큼 희망 고문이 너무 컸었다라는 평가. 자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정욱 교수님.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저 국민적 지지를 받기 좀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은데 같은 입장이십니까? 우리 학자적 관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노총에 있는 분들이 최저임금을 빌미로 총파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학자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앞으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저임금과 관련돼 있는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가운데 민주노총과 관련돼 있는 분들이 과연 몇 프로입니까? 사실은 소상공인들 경우에 보시면 이런 분들이 다 이를테면 도소매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식당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관련된 분들인데 이 사람은 최저임금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예. 앞으로 아마 이것을 비밀로 한다 그러면 우리 학자들 입장에서 최저임금은 노동단체가 들어올 것이 아니라 실제로 최저임금과 관련되어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들어오고 공익자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 이걸 빌미로 파업을 하는 것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분들이 앞으로 오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아, 이종욱 교수님이 굉장히 참신한 제안 좀 해주셨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논의 구조나 뭐 이원안이 뭐니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최저임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과 공익위원회는 실제로는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결정하자 이런 말씀. 물론 예. 그런 지적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표성을 어떻게 가져갈 그러게요. 것인가 근데 문제는 곤란한 문제이고요. 또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또 대표성 없이 약자인 알바생들이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화가 가능할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청년 유니온, 청년 노조도 이번에 대표자로 포함되어 있고 또 한국 비정규센터도 대표자로 포함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사용자 쪽에도 소상공인 대표 두 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요. 결정과 관련해서 존중하고 또 이후에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좀 합리적이고 또 한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제도 개선하기로 한 약속 사실 지난주 우리 직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부분들 다 최저임금위원장께서 경산호위에서 가서 하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발표했었어요 어저께. 과연 이렇게 정책을 끌고 가가지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사정으로 결정돼야 될 것이냐,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근로자 생활 안정이라고 하는 이때 경제학적으로 생각하면 빈곤선을 끊는 어떤 경제 정책상의 문제인데 이는 정부가 책임을 지고 만약에 최저임금이 좀 부족하면은 근로자 세액공제라든지 사회보장기금 등등 할 수 있는 게 다 정부의 영역 속에 있는데 왜 이걸 노사정이라 하는 갈등 구조에 가지고 오는지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한국과 같이 신뢰도가 낮은 사회에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정부가 책임져야 될 정책 수단의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말이다라는 것까지만 정리를 좀 하고 오늘 내일 끝날 문제 아닌 거고 다시 자리를 마련해서 세 분의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과 그 이후의 후폭풍에 대한 논란과 토론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욱 교수님, 정용건 위원장님, 박연미 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웬만하면 막말 논란은 제가 소개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 얘기는 좀 하고 좀 가야 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세월호 발언 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댓글과 비판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들어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아침 한국당 회의, 정미경 최고위원은 일본 보복 조치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한 댓글을 소개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장군 발언과 세월호 참사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고. 이 기사를 보신 많은 국민들께서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어찌 보면 문통이 낫다더라.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참석자들의 웃음 뒤로 거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싼 배설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치우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또 세월호 막말이냐는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고 세월호 유가족들도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농담이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거 있는 거죠. 사석에서라도 그런 말을 할 수도 없는 건데 최고위원 회의라며요. 정 최고위원은 댓글 중 색다른 표현을 발견해 소개했을 뿐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또 막말이 아니며 관련 비판 보도 30여 건을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겠다고 어제 오후 늦게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국민 눈높이보단 강성 지지층을 우선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 이슈 따라잡기 순서 돌아왔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본이 경제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고에 없는 발언을 하셨어요. 이순신 장군이 배 12척으로 일본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국민들이 합심해서 현재 일본의 공격을 잘 대응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자유한국당의 정미경 최고위원이 말한 게 여기서부터 인용하지 않을게요. 예, 인용하지 않을게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니까. 네. 자, 요거 막말입니까 아닙니까? 아, 이거는 막말 정도가 아니라 막생각입니다. 아, 막말이 아니라 생각이 막됐다. 지금 쏟아지고 있는 비판 중에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말이냐라는 비판이 많은데요. 저는 네.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 어떻게 거기에 세월호가 그것도 이제 침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그 배를 예, 그 배가 가라앉은 것인데 그 배를 한 척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다.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은 그 한 척의 배, 네. 그 배에 대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망했다라는 것을 어쩌면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당이 뭐 이거 가지고 언론중재위를 간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뭐 자신들이 한 얘기가 이런 뭐 댓글을 소개를 한 것이다라고 예. 일단은 그렇게 좀 둘러대고 있는 그런 또 모양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막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뭐 그냥 인용을 했다라는 뭐 그런 좀 논리 뒤에 숨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에 대해서 보도한 건들에 대해서 반론 보도를 신청할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댓글에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비하의 의도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법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이런 그것을 뜻이에요? 이제 뭐 막말이라고 자신들은 프레이밍 당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도 뭐 다른 어떤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론 보도를 하겠다. 반론 보도를 청구를 예. 하겠다. 그렇다면 예. 이제 본인들이 그나마 뭐 반론할 기회라도 달라. 뭐 그런 뜻으로 비춰질 수가 있겠죠. 예, 예. 아니 근데 일본의 경제 침략하고 세월호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이제 뭐 연상 작용을 함부로 하다가 나온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배 이야기를 끌어와서 비유를 하니까 거기에 또 배를 끄집어내서 본인들 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뭐, 보면 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경제 침략이라든지 이런 비유를 쓴 것이 지나치게 현실을 이분법적으로 한국 대 일본의 구도로 볼 수 있게 하는 위험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시각이 갖고 있는 한계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는 것이 제1야당의 도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 프레임이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처 다 구축하지 못한 그 프레임에 얹혀서 간 것이 아닌가, 한술 더 뜬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외교적으로도 현명하지 못합니다. 예, 황교안 대표한테 그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말 그대로 이해해달라 이렇게 이게 대답을 했는데 그건 뭔 뜻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이거는 빠져나가겠다는 것 밖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지금 이제 이 발언에 대해서 당 내를 나무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또 그 막말 의원들을 대변해가지고 당 외에 맞설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고 넘어가달라. 그러게요. 이 이상의 의미가 있는지 과연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야, 참 이제 이게 막 일본 문제가 터지니까 이제는 막 거의 임진왜란에 뭐 이제 선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찌 됐든 지금 현재 한일 간의 갈등의 이를 풀 어떤 해법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임진왜란을 전후해서 조정에서 벌어졌던 그 극심한 분열상, 그것이 떠오를 뿐이죠. 그렇죠. 네. 예,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얘기예요? 400년 전입니까? 500년 전입니까? 야, 근데 그대로 그냥 재현되고 있다라는 생각. 네.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좋습니다. 자, 어찌 됐든 이런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제 또 그래도 저 전향적인 제안을 하기는 했어요. 네, 이것은 전향적인 것은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 해석들 하세요? 계속해서 이제 예전에는 대통령과 회담에 대해서 1대1 회담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자 회동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1대1 회담을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그 수를 굳혀놓고 고집을 하고 있었는데, 뭐 1+5냐 5+1이냐 나는 네. 그런 거 싫다. 무조건 1+1로 하자.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과 단 둘이 화면에 잡히는 그런 그림을 좀 바랐던 것 같고요. 예. 근데 지금은 그것을 고집하면서 계속 버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일단은 정부와 함께 만나는 모습 자체, 그 자체에 좀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평론가 입장에서 황교안 대표의 저 제안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세요? 일단은
그래도 당 대표답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것이 그럼 옳든 잘한 그르든 결정이라고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어리석지는 않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는 하는데요. 사실은 네. 이제 이게 맥락이 있는 것이 그동안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예전에 좀 오르는 것 같다가 네. 다시 내려가고 정체되는 네. 그 시간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분이 최근에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예결위원장이라든지 맞아요. 뭐 예. 상임위원장 교대 문제라든지 놓고, 예. 이것 이게 때문에 뭐 하는 짓이냐라는 국민적 질타가 커졌죠. 네, 당 예. 내에서도 그것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패스트트랙 방해 관련해서 경찰 수사가 들이닥쳐와 있고 네. 지금 의원들은 마냥 그냥 출두하지 않겠다 이렇게 버티고만 있는 상황인데 당내 위기를 돌파하는 그 수를 황교안 대표가 사실 리더십이 아직도 약하기 때문에 네. 그것을 자신이 먼저 선도하지를 못했었습니다. 근데 한일 외교 분쟁을 기점으로 해서 좀 뱃머리를 틀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잘한 평가라고들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모양이죠?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한편 네. 또 강경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워낙에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더에게 힘이 모이는 추세인 거고 황교안 대표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당내에서 그렇게 강하게 반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내다봅니다. 청와대 반응은요? 청와대에서도 굉장히 흔쾌하게 또 반응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죠. 또 네. 다른 어떤 구실이라든지 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결국에 회동이 성사되지 못하는 그림보다는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외교를 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당, 그러니까 자신의 국가 안에 있는 그 당들부터 먼저 추스르는 게 맞다라고 청와대는 자연스럽게 판단을 할 수밖에 그럼 없습니다. 18일 날 만난다는 거네요. 네, 일정이 그렇습니다. 잡힌 거군요. 네. 형식과 이거에 대해서는 황교안 대표가 어차피 구애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18일 날 만나자라고 일정을 잡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래간만에 여야 5당 대표와 청와대가 이렇게 얼굴 맞대고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것 자체는 다행스러운 일이군요. 네. 근데 또 회동을 했을 때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예. 또 회동 이후에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이거 별개의 따지고 문제죠. 보면은 별개의 문제고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네요. 예.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청와대도 이 일본의 경제 침략, 경제 보복에 대해서 고민들이 클 텐데. 네. 자, 조국 민정수석 SNS 정치, 페북 정치, 요거 좀 제가 좀 여쭤봐야 되겠어요. 죽창가 그리고 뭐 보도 자료 올리고 이 페북을 하루에 5건 올렸다며요. 이게 보니까 일단은 보도 자료를 액면 그대로 보자면 실수로 올린 겁니다. 산업부에서 이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십시오라고 달려 있는 거고 네. 배포 시점을 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 전에 조국 수석이 SNS를 통해서 보도 자료를 습득하게 되었고 그것을 페북에 먼저 올려버린 것이죠. 얼마나 올라갔어요? 한 10분, 15분? 계속- 15분 정도 먼저 네. 페북에 올린 거죠. 그렇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식적으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개인 페이스북에다 이걸 올려버렸죠. 네, 그리고 이게 객관적으로 유출에 해당하는 건데 예. 묘한 것은 그 이후에 조국 민정수석이 그 게시물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월 어차피 14일 공개될 거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본인이 실수였다라고 판단한다면 내릴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거는 엎질러진 물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그냥 예. 놔뒀고요. 그리고 조금 재밌는 것은 7월 14일 이 시점 이후부터 지금까지 9개 정도의 네. 페이스북 게시물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그냥 링크만 돼 있는 것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공직자로서는 또 조국 수석으로서는 좀 글을 많이 올린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조금 뻘쭘해서 밑으로 내리기 위해서 좀 더 많이 올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은 이거를 삭제하기가 좀 모양새가 빠지니까 네. 다른 거를 자꾸 올려가지고 그게 밑으로 내려가도록 네. 일부러 좀 많이 올린 거 아니냐? 네. 그리고 이제 겹겹이 그래요? 계속해서 이제 일본 관련한 그런 게시물들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강경파 예. 롤을 본인이 맡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자연인으로서 이 문제에 관심 있어라고 올리는 그런 상황은 조국 수석의 현재 입장, 처지에 비춰봤을 때는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도가 있을 거라고 본다면 조국 수석은 이제 사실은 현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반일적이다라고 하는 혐의라든지 주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그렇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그 강경파의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좀 차분하게 냉정하게 좀 여쭤볼게요.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장관 된다며요. 네. 근데 한일 간의 이 경제 보복 문제의 주무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법무장관
후보자가 할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부터 봐야 될 텐데 예. 민정수석의 원래 본령의 의무는 청와대 비서인 것이죠. 예. 민정수석이 장관보다 더 앞서서 발언을 하거나 이런 행태 자체에 대해서는 진보 보수 양쪽에서 사실 비판이 있었고 이것이 너무 지나치게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비판에서 본다면 현재 예. 조국 수석의 그런 행동은 적절치 않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또 현실적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국 민정수석은 정치인이 되어버렸어요. 예, 그런 롤을 굳이 마다하지 않고 지금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 강경파의 역할을 내가 맡겠다라고 하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예, 그런 좀 시그널을 또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죽창가라는 게 1894년인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동학농민혁명. 동학농민운동 났을 때 네. 그때 농민들과 민초들이 들고 일어나서 죽창 들고 일어나서 외세에 맞서서 싸우자라는 노래가 저 죽창가라는 노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저 가사를 조국 민정수석이 페북에다 올렸어요. 네. 그러면 현재 저 일본의 경제 침략, 경제 보복하고 연관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조국 수석 입장에서 할 말이 있겠습니다. 안 그래도 SBS 드라마 녹두꽃이 끝이 나는 글쎄요. 그런 예. 시점이었고 그러니까 SBS 마지막 드라마를 회에서 봐주셔서 참 감사하기는 한데 마지막 시청률도 회에서 죽창가가 막 올라가고. 울려 퍼지고 예, 그런 것 때문에 드라마를 보다가 뭐 감상에 젖어서 올린 글에 불과하다 이렇게 또 둘러댈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제 민정수석이라는 공직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일 현재 관계에서 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일본의 관한에서는 이 죽창가를 부르는 심정으로 단호하게 맞서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해석을 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 아까 전에 이제 임진왜란 비유에도 나왔듯이 예. 한일전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민정수석으로서 또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은 조국 수석이 계속해서 SNS에 올린 글들을 살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예. 대해서 이 발언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언급이 있거든요. 네. 사실 그 발언 내용을 보면은 그냥 세상이 한일전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맞물려 있다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이 또 나옵니다. 그다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조국 수석이 강경파의 역할을 맡아서 튀어나왔는데 네. 또 다른 누군가가 온건파의 역할을 맡아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미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김성곤 민주당 강남갑 위원장이 네. 일본에서 제안했던 제3국 중재위로 강제히 징용 문제를 가져가자라는 또 주장을 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경파, 온건파가 거듭 반복해서 튀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충분히 또 그렇군요. 예상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은 강경파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거고 또 이 정부 여당에서는 또 온건파의 목소리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거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곧 법무장관 지명된다며요. 네, 그렇게 될 것이 그럼 유력하죠. 누구는 뭐 해임될 거고 누구는 유임될 거라고 정치권에 말이 많던데 지금.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자는 검찰총장 임명이 당연히 강행. 오늘 네. 이제 임명하겠죠. 그렇습니다. 임명 강행하는 거예요. 그럼 근데 검찰총장은 되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지금 가장 위험해 보이는 것은 역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입니다. 국방장관은 위험해요. 네,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일단 해임 건의안을 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를 그래요? 했는데요. 근데 이게 또 지켜봐야 될 것이 해임 건의안을 낸다고 해서 그게 국회 과반의 또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민주평화당이 선택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도 달려 있고 해임 건의안이라는 건 강제력이 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거꾸로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거나 통과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알아서 해임을 하는 그런 사태도 벌어질 수가 있겠죠. 아하. 근데 저는 조금 유임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는 게 네. 예전에 한 사건이 떠올랐던 게 윤광웅 그러니까 예. 참여정부 때 국방부 장관인 윤광웅 장관에 대한 해임 논의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뜨거웠던 적이 뜨거웠었죠. 있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때도 총기 난사 사건 네,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북한군 병사가 월남을 하는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그 네. 사태가 있었고 신원 미상자가 또 월북을 하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 이거는 이념적 대결일 수 있는데 주적이라는 그 표현을 맞아요.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바꾸는 그러면서 이제 좀 대북 강경파들의 반발을 샀던 여러 가지 맥락들이 섞여 있었는데 그럼에도 윤광웅 해임 건의안은 통과되지 않았었거든요. 좋아요. 그렇다면 정경두의 운명 이건 속단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총 개각 대상이 몇 명? 9명, 10명? 네, 그 정도 규모라고 그럼 이제 알려져 적지 있는데. 않은 적이네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갈아칠지 한번 좀 지켜봐줘요.
잘 좀 지켜보다가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평론가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과 세월호가 무슨 상관인지 전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내용도 방식도 틀렸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 그 이후의 한국당의 태도입니다. 뭐가 재미있다고 낄낄 웃질 않나, 막말은 아니잖냐 하며 언론중재위 간답니다. 황교안 대표 역시 뭐가 문제냐는 식입니다. 세월호 관련 발언으로 그렇게 질타를 받고 그렇게 호되게 당하고도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겁니다. 정상적이고 상식적이라면 황교안 대표는 세월호 발언 금지령 내리고 댓글 인용 발언 엄중 경고했어야 합니다. 당내 친박 세력 이탈이 겁나고 태극기 부대 표 분열되는 게 겁나서 그런다? 그런 계산이라면 미안하지만 한국당과 황 대표에게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정권 심판이 화두가 돼야 할 내년 총선이 누가 진짜 보수냐는 화두로 가는 겁니다. 선거는 치르나 마나일 겁니다. 한국당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야당 복 하나는 확인될 겁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